예, 사회복 실천 질적평가 방법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지성 교수입니다. 예, 이 특강은 여기 보시는 이 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 실천 질적평가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 동료이자 이제 후배인 염태산 박사하고 같이 쓴 책이고요. 오늘 특강을 듣고 나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나눌 텐데요. 예, 전체적인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일단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질적평가의 이해이고요. 2부는 질적평가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주요 개념과 다양성, 핵심 전략, 개입 과정과 질적평가 이렇게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강의로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강의로 진행하고 2부에서는 좀 지금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적평가의 주요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질적 평가니까 일단 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적 평가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질적 평가 방법론이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학에서만 질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질적 평가는 뭐 교육학, 간호학, 뭐 사회학, 뭐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맞는 질적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뭘 평가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탕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질이 이제 한자로 바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늬와 대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무늬와 대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무늬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 또 사태의 그 자체를 이제 바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탕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양보다는 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질이란 이제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서비스 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에서 이 개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서브퀄이라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일관성, 즉흥성, 확실성, 가시성,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가 얼마나 일관되게 제공되느냐 또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춰서 또는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바로 반응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는가 뭐 이런 확실성의 개념들이 이제 서비스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양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제공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서비스 질은 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질의 다양한 의미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 연구, 뭐 질적 평가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이제 질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흔히 질적 연구자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질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의미들이 이제 주관, 그러니까 객관과 대비되는 것으로 주관, 또 경험, 의미,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뭐 주관적 경험의 의미, 뭐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결혼 이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목적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이 아닌 주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여한 의미를 탐색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본질 또는 깊이라고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요건 이제 요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탐색할 때 질적으로 한다, 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의미로 이제 상세한, 두터운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속성을 보고 나서 그게 뭐 수치로 하나, 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성과, 예를 들면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자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가 있잖아요. 자활센터에서 한 명 뭐 1년 동안 20명을 취업시켰다. 그러면 20명이라는 이 숫자 자체는 양적인 성과죠. 이걸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20명에 대해서 이 20명이 취업했다는 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뭐 질적 연구에서는 두터운 기술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20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이라면 급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급여에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때 말하는 게 이제 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 재구성, 귀납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과정, 맥락, 패턴,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질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특정한 연구 접근이나 이런 데에서 과정을 분석한다고 할 때 질적으로 뭐 분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패턴이나 맥락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질적인 탐색을 하고 있다, 질적인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다. 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통해서 양적 평가에 대해서는 배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는 질적 연구에 대한 것들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적 평가는 실험 설계와 일단은 실험 설계를 토대로 하고 여러분이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척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적 자료 수집이라는 그런 거죠. 주로 척도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돌려서 분석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또는 이제 그러니까 성과 수치가 그렇게 척도로 잡히는 거고 산출은 이제 실적으로 그러니까 몇 건, 몇 명 이 정도를 제시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주로 논리 모형을 제시하면서 논리 모형 안에서 성과 평가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이 아마 논리 모형과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 충분히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질적 평가는 무엇인가? 일단 위에서 봤던 양적 평가 설계와 방법을 기본으로 일단 깔아놓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얹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이 논리 모형에서 배웠죠.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러니까 양적 자료에 더해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질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질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질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양적 평가의 설계, 방법, 뭐 척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지금 양적 평가는 주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하고, 산출은 이제 실적으로 몇 건 몇 명 정도만 제시하게 되는데, 질적 평가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질적 접근을 분석하고 질적인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육 실천에 맞는 질적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사육 실천의 관점을 적용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건 사육 실천론이라든가 뭐 실천 기술론 또는 예전에 사회복지학 개론 이런 과목들에서 배우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져가야 하는 관점 또는 사회복 실천에서 적용해야 하는 관점으로 제시되는 게 이 세 가지죠. 생태체의 관점, 강성 관점, 발달 관점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질적 평가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 실천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 실천이 생태체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인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고, 또 강점을 중심으로 욕구를 사정하고 자원을 사정하고 분석하고 개입하고 있는가, 또 클라이언트의 발달 단계나 가족 생애 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달 관점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복 실천에 맞는 질적 평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의 다양성과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적 평가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둘 때가 많거든요. 집단 대상 사회복 실천. 아마 여러분이 이번 학기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서도 주로 집단 대상 사회복 실천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아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개발하고 평가하고 뭐 실행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복 실천은 굉장히 다양하죠. 개인 대상, 가족 대상, 또 사회 관리, 지역 사회복 실천, 거시적 실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적 평가,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 실천에 맞는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개입의 다양성에 따른 질적 평가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렇게 개별적인 개입 방법이나 틀에 맞는 질적평가 틀을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뭘 평가한다는 건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둘 만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적 평가를 한다고 할 때 뭘 평가하는지 양적 평가가 구분돼서 기억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된 개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개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사회관리든 개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또는 매회 세션이 끝나고 나서 오늘 한 활동 중에서 또는 지난 텀에 한 활동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아무거나 기억하지는 않고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의미 있는 거, 또는 충격을 준 거, 또는 반복되는 거, 이 정도만 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기억된 개입을 물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뭐 이번 세션에서 또는 지난 3개월 동안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대답한다면 그게 그만큼 중요했거나 의미가 있거나 충격을 주었거나 변화를 일으켰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40분 강의 또는 1시간 좀 넘는 이런 강의를 듣게 될 텐데 다 어,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아마 몇 가지를 기억하겠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봤을 때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한두 가지 포인트 정도는 기억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왜 기억나느냐? 아마도 뭐 충격을 주었거나 좀 새롭다고 느꼈거나 뭐 특별히 재밌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간씩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입, 요 밑에 과정, 산출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양적 평가에서는 투입은 주로 비용 처리가 되고 산출은 이제 실적으로 계산해서 몇 건, 몇 명 이렇게 제시되는데 질적 평가에서는 투입 요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누구였고 인력으로 이제 뭐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 시설 장비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산출 요소, 뭐 출석률 이것도 단순히 출석률이 아니라 그 회기에 왜 출석률이 낮았는지 또 인원이 줄어드니까 집단 내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게 질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과정은 어, 예. 양적 평가에서는 과정은 거의 평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정은 우리가 매 세션에 사회복사가 어떤 활동을 주도했고 어떤 개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집단이라면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들이 있고 각 단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또 각 단계에서 세북사들이 하는 것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의 의미, 질,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성과 자체, 변화,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할 때 취업 한두 명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업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질. 또 그 사람이 취업되었을 때 그 취업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는 거. 그게 질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본질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취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취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 사람의 관점을 떠나서 좀 더 본질적인, 구조적인 이런 탐색을 하는 게 이제 본질 구조를 평가한다는 건데 이건 실제로 질적 평가에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평가에서는 기업된 개입을 평가하고 투입 과정 산출의 질을 평가하고 또 성과의 질과 의미를 평가한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이제 성과 옆에 변화라고 돼 있었고 아마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과목을 통해서 성과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변화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그 변화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변화될 수 있고, 마음, 심리적인 측면이 변화될 수 있고, 마음에는 이제 자아, 인지, 정서,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동과 사회성, 그리고 뭐 생활 조건, 욕구 자원 서비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 생활 만족, 삶의 질, 적응,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가족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위와 역할,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 포함하죠. 예. 근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사육사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된 표적 중에 하나가 이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이라는 거죠. 예. 잘 생각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도 자아존중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 일련의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간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갇히게 된다는 거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련의 변화가 생기니까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이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다른 속성들도 사실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맥락과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중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지적평가를 하는 다른 교수들도 별로 강조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가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조금씩 다루긴 했지만 클라이언트의 주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질적 평가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본질 사물 의미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물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는 건 사물이란 그것이고요. 이제 한자로 보면 일과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제 그것이고 이제 사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 그건 양적 평가도 마찬가지고 질적 평가도 그러한데,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의미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하 원칙에 따라 기술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죠. 생각.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 그것이고요. 사물. 취업을 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빗대서 보면 감염되었다.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또는 우리가 뭐 수급에서 탈락했다.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이죠. 뭐 학대를 당했다. 다 그것에 해당되고, 근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거는 의미죠.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취업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고요. 이것보다 이제 좀 더 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것. 그러니까 취업을 취업답게 하는 것. 취업과 뭐 유사한 뭐 알바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취업과 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으로서 취업 자체와 그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알바라든가 비정규직, 뭐 물론 비정규직도 취업이죠. 알바도 취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 취업의 본질을 탐색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취업이나 알바 취업과 이제 구별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답게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게 이제 본질 탐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변화의 맥락과 패턴은 이제 맥락은 공간 구조,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고 패턴은 시간 흐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제 맥락과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요런 그림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물 또는 이제 현상이고요. 사물. 그리고 개별 연구 참여자나 클라이언트는 요만큼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게 클라이언트나 또 연구 참여자인 거고요. 이렇게
지각이나 감각 뭐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된 것이 이렇게 기억되죠. 네. 근데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억은 그냥 사물만 있을 수 있고 그 기억에 대한 의미가 또 따로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일단 기억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테고 그래서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예,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겠죠. 예, 요거는 이제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고요. 그래서 예, 나 개인으로 보자면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감각 지각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고 밖에 가족, 일, 사회 집단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넘어가서 뭐 자연이라든가 인공물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교류하게 되고 범위를 넓히면 국가, 세계, 우주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이런 구조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질적 평가의 다양성과 핵심 전략인데요. 예, 크게 보면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6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는데, 이 6가지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 모형의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평가고요.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기존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사육조사론에서 충분히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뭐 근거이론이라든가 현상학, 문화기술지 뭐 이런 기존의 질적 연구 접근이 있는데 그 접근들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질적 사례 연구도 질적 연구 접근에 포함되고 실행 연구도 질적 연구 접근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적 연구 접근을 사용하는 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다른 연구 접근들과는 달리 이제 질적 사례 연구나 실행 연구는 그 자체로 질적 평가의 한 틀로 접근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례가 질적 사례 연구는 사례를 연구하는 건데 프로그램 또는 개입을 사례로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을 사례로 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사례 연구가 되는 거고 질적 평가 연구를 하면 질적 사례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적 사례 연구에 대한 뭐 아주 정형화된 이런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좀 다른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또 실행 연구는 뒤에서 다시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실행 연구는 그 연구 참여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구 그 프로그램 기획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자료 수집도 같이 하고 분석도 하고 나중에 뭐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이것도 그냥 이 틀 안에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아주 차별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위 세 가지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접근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여섯 가지를 또는 뭐 몇 가지를 배우고 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례로 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논리 모형의 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제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논리 모형은. 그래서 여기 투입, 요게 과정이죠. 그리고 산출, 성과. 이 틀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 양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질적 평가에서 하는 뭐 추가적인
세부적인 뭐 이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의 질을 분석할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 기술, 과정 경험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할 수 있고 개입 방법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기술,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성과나 산출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 아까 설명했고요. 또 우리가 목표는 보통 이제 예상하고 성과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치 않은 결과들이 있죠. 네, 이것도 질적 평가의 틀 안에 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체계 이론 같은 거 배울 때 동등 결과성, 다중 결과성 뭐 이런 것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입은 과정은 같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을 수 있잖아요. 특히 과정이 같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치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적평가에서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변화의 의미도 우리가 질적평가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에 대한 질적평가를 들 수가 있는데, 성과를 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맥락과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바탕이 달라진, 그러니까 근본적인 또는 클래스가 다른 뭐 이런 성과, 그리고 사육 실천 관점을 반영한 성과, 또 클라이언트 관점을 반영한 성과,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성과, 또 예상하지 않은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의 질 또는 질적 성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질적 연구의 기본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걸 알려면 이제 질적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특히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이제 실제 부분에서 다시 좀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조사, 회기별 평가, 종결 평가를 할 때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의 녹취록을 풀어서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범주화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욕구조사를 한다거나 매회 평가를 한다거나 간담회처럼 또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 할 때 끝날 때 10분쯤 오늘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녹음을 해두고 나중에 종결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요. 끝날 때 녹취록을 풀어서 그러니까 문장으로 다 쓰는 거죠. 그날 그 시간에 했던 얘기를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목표에 제시된 변화의 표적을 인지, 정서, 행동 아까 살펴봤죠. 표적들을 세분화하고 변화의 양상을 기술하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적 평가 방법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입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인력, 시설, 장비,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산출 요소에 대한 재탐색과 분석을 할 수 있고 성과 측정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세기는 수량집계 수치세기는 아까 취업한 사람의 수 이거를 처음에는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그 취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학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탈수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또는 탈수급이라는 게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거나 이럴 때 성과 측정 도구에서 시작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척도 중에 이제 자아존중감 척도가 있죠. 1번 문항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개입 전에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답변들을 듣고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끝날 때 세션 끝날 때나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답변을 분석하고 그 전에 물어봤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질적 평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적 평가 방법을 이제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질적 연구 접근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사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질적 사례 연구, 참여 실행 연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조사론에서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 네, 어, 예,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맥락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맥락을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뭐 많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탐색을 해보면 많은 변화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일상생활 멈춤이 일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마스크를 쓰고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일부가 확진자가 되고 일부는 슈퍼 전파자가 되고 집단생활 근무시설 등 줌바 댄스, 신천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경제 주체, 정치 이런 것들과 쭉 연결되고 지난 총선과도 관련돼 있고 일상생활이 멈추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와중에 이제 시민의 수익이 드러나고 온정의 손길이 뻗쳐지고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더 큰 틀에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부심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변화들이 있었죠. 이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실행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그 하위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공기질이 개선된다거나 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또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과정과 질적 평가인데, 계획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좀 다르게 배웠을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고요. 뭐 9단계, 10단계, 8단계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이미 배우셨을 것 같고, 저는 요 세 가지만 목적과 목표의 재검토, 자료를 수집하기, 자료를 분석하기, 이 부분만 이제 질적평가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변화는 보통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제 천천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거나 천천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입이라는 걸 할 때 그게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건지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건지 또는 충격을 통해서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또는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고요. 흔히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약간 상투적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르게 보면 이제 신체, 인지, 정서, 행동, 관계,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일련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변화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지라는 요소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마음.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다른 것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생태체계의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을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목표의 재검토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에서 안내하는 목표는 양적 평가 틀에 따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자아존중감 척도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아존중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질적 평가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면서도
성과의 질을 반영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 사이에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특정한 수준의 포괄적 목표를 제시하고 양적 평가 목표와 별도로 질적 평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이 양적 평가의 목표라면, 표적이라면, 질적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자아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통합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덜 추상적이면서 목표보다는 추상적인, 그러나 측정 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하는 바고요. 그래서 목적과 목적은 뭐 그냥 놔둬도 되는데 목표는 질적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재진술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질적 자료 수집하기인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 배운 거는 아마 양적 평가에서 배운 거는 아마 질문지, 그리고 질문지에 포함된 척도, 이 정도 배웠을 것 같은데, 질적 평가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들을 수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육사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또는 막막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풍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별 면접 또는 집단 면접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집단 면접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초기 세션, 그러니까 욕구조사 말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종결 단계에서 또 별도 세션을 둬서 초점 집단 방식으로 집단 면접을 할 수 있고, 개별 면접으로는 간편하게 한 10분 정도 할 수도 있고, 뭐 1시간 정도 초점을 두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따로 세션을 만들어서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심층 면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매 획이 뭐 또는 중간평가, 종결평가, 초기 오리엔테이션 때 개방형, 주관식 질문지로 답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관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 실천과 기록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은 다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하느냐, 뭐 분석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기록물도 수집할 수 있고, 척도라든가 또는 뭐 인쇄곡선,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 활동한 다음에 남은 기록이 있잖아요. 이런 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SNS,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런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권하는 바는 일단 녹음기를 가지고 있고, 뭐 가능하면 매 시간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풀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질적 자료 수집과 관련된 팁 중에 팁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변화의 표적과 관련된 간편 질문이나 약식 질문지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할 것을 권하고요. 자료 수집 전략이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마음인데, 마음이 변화하려면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적용하는 이런 패턴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가 변하려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해보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고 바뀐 걸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패턴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할 것을 권하는 거고요. 따라서 개입 전 사전 측정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형성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사후할 시점 이외에도 수시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면 할수록 클라이언트가 잘 기억한다는 거죠. 기존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사육 실전은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 전략을 만들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질적 자료 분석하기는 이제 의미 단위 중심 분석, 범주화 분석, 주제 분석, 맥락 패턴 분석, 과정 분석, 요인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미 단위 중심 분석은 아까 사물 의미 통찰에 대해서, 이 통찰은 이제 아까 얘기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범주화 분석은 이제 의미 단위,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좀 추상화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따 예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녹취록이 있잖아요. 예, 인터뷰를 하고 녹취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게 의미 있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이게 빼내서 의미 단위로 빼내고 번호를 부여하고 요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1시간 인터뷰하면 보통 열 몇 장 나오거든요. 열 몇 장의 녹취록에서 보통 의미 단위가 한 4, 50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조합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것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제 개념이고요. 요 개념 중에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하위 범주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들을 가진 것들을 점점 묶고 상위 범주로 묶고 이름을 붙이고 추상화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범주화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락 패턴 분석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요점은 결국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개입하라.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질적평가 관련된 제 슬로건입니다. 문제의 맥락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라는 거고요. 아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맥락 그거 보셨죠? 이렇게 맥락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개입할 결정적 지점, 그러니까 어디에 개입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변화 전략을 탐색하고 그러니까 지점을 찾으면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이제 전략을 찾고 평가의 레파토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평가의 레파토리라는 건 아까 이제 지적평가 전략들 소개한 그 부분이고요. 개입 전 맥락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입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맥락을 고려해서 주로 이거는 이제 가계도나 생태도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개입을 시도하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입 후 변화를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적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